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2주차 2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물풀의 나무의 신화 여는 이야기로 물풀의 나무의 신화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우주목 미그드라시 얘기를 했었어요. 나무 자체가 주는 상상력, 신화적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뻗고 있고 몸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세계를 관통하고 뿌리는 밑으로 지하를 향하고 있다는 거. 이 셋이 그 세 개의 세계를 관할한다는 것에서 우주 전체를 우주의 축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 우주목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뭐 유드라실에 대한 설명도 좀 있었고, 이런 또 그림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나무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주변 사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요새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물건들을 만들죠. 플라스틱도 있고 뭐 철도 있고 유리도 있고 뭐 그런데 고대인들에게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주변의 소재들을 가지고 물건들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그런 주변 소재들에 대한 어떤 강한 애착 그리고 그것을 통한 어떤 무한한 상상 그것들을 가지고 하는 상상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신화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나무와 돌은 대조적으로 인간들에게 이제 중요한 어떤 신화적 소재들이 된 겁니다. 대개 이제 인간이 나무에서 태어났다라는 신화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인도 유럽어족의 세습 사회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설 텐데 우리가 이제 이 신화 수업을 하다 보면 자주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인도 유로피아노족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길게 설명할 어떤 계기가 있을 텐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스도 로마도 다 이 인도 유럽어족에 속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뭐랄까 문화 역사적 또는 뭐 고고학적 또는 언어학적 가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어떤 특정 지역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을 수도 있고 언어만 공통되고 지역은 특정되지 않는 뭐 그런 집단일 수도 있고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종차별 이런 문제와도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차차 뭐 얘기하기로 하고 길게는 안 합니다. 어렵지 않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도 유럽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어족이 같기 때문에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도 유럽어라는 원형이 있고 그 원형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사투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투리가 워낙 변형이 너무 심해지면 못 알아듣는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요새는 뭐 워낙 그런 제주도 고유한 제주도어를 많이들 안 쓰지만 그 제주도어를 고유한 제주도어를 쓰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심지어 경상도 사투리도 심하면 우리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좀 어폐가 좀 있네요. 어쨌든 경상도 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심한 경상도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 그리스와 로마가 같은 유럽 어족이지만 서로 말이 달라서 이해를 못하죠. 바로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충청도나 강원도 사투리는 대충 알아듣는데 경상도나 제주도 가면 좀 어려워지는 것처럼 사실 일본과 우리가 어족이 비슷할 거거든요. 근데 일본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갈라져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의 언어들은 다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영국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언어를 뿌리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유 형태, 그러니까 신화적 사유 형태가 아주 오래전이니까 인간이 나무에서 태어났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에 대한 얘기들, 고인돌 아시죠? 우리나라에 특히 많잖아요, 고인돌이. 그 다음에 신석, 신을 대신하는 돌이라는 뭐 그런 것들. 옴팔로스가 이제 이거거든요. 옴팔로스는 원래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제우스 부분 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제우스가 독수리 두 마리를 양쪽 반대편으로 날려보내서 그 둘이 삥 반대편으로 날아가면서 가다가 마주쳐요.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일 텐데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독수리가 서로 만나게 돼요. 그 만난 지점이 바로 이제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이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옴팔로스. 세계의 배꼽. 우리 몸의 중심이 배꼽인 것처럼 이 옴팔로스 배꼽돌이죠. 그래서 세웠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올림포스입니다. 델피죠, 델피. 네, 델피로 알고 있는데 델피도 나중에 할 거고. 그다음 링가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인도에서 쓰는 건데 남성 성기를 좀 형성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돌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돌은 일종의 자립된 우리가 돌이 갖고 있는 굳건함, 뭐 이렇게 굳건함이 갖고 있는 어떤 독립성 이런 게 있잖아요. 자립된 존재로서 근원목하고 이 나무와 돌이 서로 통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도 단단하고 돌도 단단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나무의 한 형태 뭐 이런 거랑 이제 상상해서 만난다는 얘기일 거고요. 나무는 생과 사의 순환 주기를 갖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꽃이 피고 잎이 열리고 열매가 있다가 겨울에는 쪼그라들고 다 떨어지고 죽은 두 시즌에다가 다시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생사의 순환 주기에 복종하는 데 반해서 돌은 왜 우리가 바위 같은 뭐 이런 것을 연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변함없고 뭐 이런 걸 상상해요. 이게 정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생태적이고 돌은 뭐 정태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태,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여성이라는 건 삶과 연결시키는 어떤 뭐 신화적 코드가 있거든요. 뭐 편견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 편견이 오래된 편견이라서 우리가 신화를 이해하려면 편견은 나쁜 거지만 신화는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역사에 나쁜 역사도 있고 좋은 역사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려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화에 들어가 있는 많은 편견들과 잘못된 것들이 많지만 신화가 갖고 있는 중요함 때문에 우리가 신화를 버리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상상력을 길러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편견에 가득 찬 코드지만 그 코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무는 여성적이고 바위는 남성적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남성 성기를 가지고 이런 링가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된 거죠. 자, 나무를 가지고 신화적 사유를 하게 된 기본이 어디에 있을까? 나무는 일단 구석기, 석기 시대의 사람들, 신석기, 구석기 이때가 이제 신화가 싹 트는 시절일 테니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돌은 어렵잖아요. 돌은 단단하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어려운데 돌에 비해서 나무가 쉽죠. 잘라낼 수도 있고 굽힐 수도 있고 불에 이렇게 대면 잘 구워지고 들고 태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여기 휠레라는 말을 여기다 써놨어요. 그리스 말이에요. 휠레라는 말이 원래 나무라는 뜻인데 거기서 이 나무 갖고 하도 많은 걸 만들어내니까 재료라는 뜻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그럼 그만큼 나무를 재료로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고대인들이. 그래서 신전을 짓고 집도 짓고 거기서 이제 기술이 좀 더 발달하면 신전을 이제 돌로 짓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성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지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뭐 그런 환경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봅니다만 뭐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우거진 산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이 나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가서 담뱃불 잘못 버려서 불나고 뭐 그러지만 지난번에 뭐 고성 같은 경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전기 누전사겠죠.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산림이 우거진 곳은 어떤 때는 이제 나무와 나무들끼리 부딪혀서 바람 불고 막 그러면 나무와 나무 가지가 부딪혀서 마찰이 일어나서 불이 붙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벼락이 나무에 떨어져서 그게 불이 붙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벼락 맞은 나무에서 불이 붙어 하늘로부터 신의 선물을 불을 받아들이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대인들이 처음에 뭐 성냥도 없고 라이터도 없고 그리고 나무를 비비면 불이 일어난다는 원리도 몰랐을 때 어떻게 불을 알게 됐을까? 가장 가능한
벽구는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에 불 붙은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나뭇가지를 거기다 대면 또 거기도 불이 붙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을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역시 인간에게 불을 가르쳐준 신화적 존재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존재인데 그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신전에서 불을 훔쳐옵니다. 그 불을 훔쳐올 때 회향목이라는 나무를 써서 그 안이 좀 비어 있는 나무인가 봐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불을 집어넣고 막 문익점의 그 불처럼 그 안에다가 불을 담궈서 가져와서 인간에게 줬다는데 그 얘기, 이런 신화적인 얘기들은 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을 알게 됐다는 고대인들의 기억이 이런 식으로 신화적으로 재가공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보면 이제 나무 구멍에서 밀랍과 벌꿀을 채집. 그러니까 벌집이 생기는 방식 중에 하나 이제 빈 나무 구멍에다가 벌들이 집을 짓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밀랍, 그 벌집을 짓는 재료죠. 그 벌집 분비해서 만드는 초 같은 이제 성질을 갖고 있는 초는 이제 파라핀이라는 걸 만들지만 그것처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그 밀랍 이걸 많이 썼어요 고대인들이. 그 다음에 벌꿀 이런 것들을 채취하고 이 꿀에서 넥타를 얻는다는 말은 이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넥타르는 신들의 음료입니다. 요즘은 이제 넥타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넥타라는 말이 음료수라는 뜻으로 많이 썼어요. 요즘 뭐라고 봐요? 그냥 음료수를 쓰나요? 드링크? 드링크제? 뭐 이런 말도 쓰나요? 네. 에이드 이런 말도 쓰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넥타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거죠. 이제 신들의 음료라는 뜻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용도를 썼겠죠. 근데 이제 이 꿀을 발효시켜서 만든 음료가 이제 넥타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꿀술 같은 성격을 가진 거예요. 신들은 이것만 마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 열매. 이거 채집 시대에 나무 열매는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나무 열매로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대인들에게 불을 가져다 주고 술을 가져다 주고 뭐 먹을 걸 가져다 주고 마실 거 먹을 거 그다음에 우리의 보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요리를 하게 하고 고기를 익혀먹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이 바로 나무였던 거죠. 그리고 지하, 지상, 천상을 잇는 일종의 가교로서의 상징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왜 물풀의 나무가 우주목이 됐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신화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풀의 나무는 화살, 때를 만들기도 하고 물풀의 우리말 물풀에도 재밌어요. 여기에 물이 풀게 되는 나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나도 사실 물풀의 나무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봐서 근데 이제 물풀의 나무 가진가를 이렇게 물에 넣으면 물이 파래진대요. 그래서 아마 염료 같은 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물풀의 나무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애쉬트리라고 하죠. 애쉬트리. 자, 오딘을 비롯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인도 유로피안 노종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북구 신화. 요 얘기도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 북구 신화는 고대에 이제 퍼져 있던 신화들을 13세기경에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재가공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수한 신화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니까. 오딘이 이제 여기 최고신이죠. 오딘을 비롯한 신들과 피해 홍수에서 살아남은 메르겔미르 거인 부부의 자손들은 그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났지만 대지에는 아직 신을 공경할 인간은 없었다. 이게 이제 그 북구 신화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물풀의 나무와 관련된. 이게 이제 늘 인간과 신의 관계이죠.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다른 신화 메소포타미아 그쪽 신화에서는 인간은 신의 노동을 대신하는 노예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재밌죠. 이게 당시 사회 계급이 신화적으로 투영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 오딘 삼형제는
어느 날 대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인간을 만들 적당한 재료를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죽은 물풀의 나무와 느릅나무 가지였다. 그들은 두 나뭇가지로 각각 자신들의 모습을 본떠, 여기 많이 나오죠. 늘 신의 모습을 본떠라고 나오잖아요. 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만들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들이 바로 모든 인간의 조상인 아스크와 엠블라다. 그들은 비록 뒤늦게 대지에 정착했지만 신들이나 거의 못지않게 재빠르게 자손들을 퍼뜨려갔다. 아스크와 엠블라는 고대 노르웨이어로 각각 물풀의 나무와 느릅나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물풀의 나무나 느릅나무나 고대인들 주변에 있는 흔한 나무고 또 요긴한 나무고, 이 물풀의 나무 특히 이제 목질이 단단해서 가구도 만들고 이럴 수 있어, 무기도 만들고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서양 화가들 중에 이렇게 물풀의 나무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물풀의 나무예요. 꽤 크죠? 이게 이제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영국 화가고 영국의 유명한 풍속 화가입니다. 풍경 화가. 그 아름다운 그림의 콘스탄풀인가 아마 그런 화가인데 이름이. 자, 이 얘기를 이제 좀 끝마치겠습니다. 뭐 원래 이 얘기 시작한 건 신화에서 어떤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 대표적인 예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자연에 대한 어떤 애정을 다시 한번 신화적인 눈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물풀의 나무를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유명한 시가, 우리나라 시인의 시가 하나 있어요. 저기 시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오규원이죠. 오규원이라는 시집입니다. 이게 이제 1998년 그쯤에 발표된 시인데, 그래서 이 시를, 문학을 사랑하는 남자들은 되게 많이 읊조렸던, 외우고 술 먹으면서 외우고 뭐 그랬던 시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여성에 대한 너무 이렇게 편견, 한쪽으로만 여성을 이해하는 그런 편견이 가득 차 있긴 한데, 아제트 시대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자체 그 시의 음률 같은 것도 아름다워서, 그리고 우리 주제랑 연결돼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물풀의 나무 한 잎같이 조그만 여자. 물풀의 나무 잎이 작대요. 그 한 잎의 여자를 사랑했네. 물풀의 나무 그 한 잎의 솜털, 그 한 잎의 맑음, 그 한 잎의 영혼, 그 한 잎의 눈, 그리고 바람이 불면 보일 듯한 그 한 잎의 순결과 자유를 사랑했네. 정말로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여자만을 가진 여자. 여자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진 여자. 여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여자, 눈물 같은 여자, 슬픔 같은 여자, 병진 같은 여자, 시집 같은 여자. 영원히 나 혼자 가지는 여자, 그래서 불행한 여자. 그러나 누구나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여자. 물풀의 나무 그림자 같은 슬픈 여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감성에는? 예. 여러분 뭐 워낙 재치 있는 시를 많이 쓰던 시인의 오규원 시인. 자, 잠깐만요. 자, 시간 좀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진행해 봅시다. 자,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신대 탄생이고, 그 신대 탄생이라는 게 바로 이제 헤시오도스라, 이것도 어떡하죠, 있네요.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의 작품, 그 작품 이름이기도 한 거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앞에 맨 첫 장은 세계의 시작, 세상의 시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시오도스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헤시오도스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호메로스입니다. 우리 첫 주에 수업 설명할 때 얘기를 들으셨죠. 호메로스는 그래서 기원전 8세기경에 서사시를 쓴 시인이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두 편의 작품을 썼죠. 사실은 이 호메로스라는 인물이 실존했는지 여부 자체가 논란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호메로스란 시인이 실제로 있었느냐 못지않게 그 시인의 작품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한 사람의 작품이냐
여러 사람의 작품이냐? 이것도 논란거리입니다. 근데 되게 이제 전공자들의 얘기 들어보면 워낙 작품이 일관적으로 잘 짜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작품을 보는 게 옳다가 다수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맹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건 뭐 일종의 전설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신화적인 아이디어예요. 이거 뭐냐면 신화에 많이 자주 등장하는 것인데 지혜, 내면의 지혜를 얻은 자는 육신의 빛을 잇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맹인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내면의 빛을 얻은 대신에 외부의 빛을 잃는 거죠.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오니아 방언으로 썼다 그랬는데 좀 이따 지도가 나오니까 이오니아가 어느 지역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시오도스는 8세기에서 7세기에 걸친 기원 전입니다. 우리가 쉽게 숫자 거꾸로 가는 거예요. 8, 7, 1, 그 다음에 이제 기원부터 다시 1, 2, 3, 4로 가는 거잖아요. 소아시아 여기가 이오니아라는 지역과 이제 비슷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중 온 모이오티아 출신이고 헬리콘산에서 요즘 농사 짓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양치기를 하러 갔다가 무사 여신 여기서 이제 무사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저기 사무라이 얘기하는 그 무사가 아닙니다. 그리스어예요. 그냥 무사. MOUSA인데 이게 영어식으로 바뀌면서 OU가 O가 떨어져 나고 U만 남고 MU 그다음에 SA에서 SE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뮤즈가 됩니다. 음악의 신, 뮤즈의 신인데 그게 이제 무사가 기원이에요. 무사는 단수고 무사히는 복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뭐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무사 여신들 이거나 무사히라고 하는 거죠. 부름을 받아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고대 시인들이 긴 서사시를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직업적인 문제로 생각하면 우리 판소리를 이제 내용을 다 외워서 부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기 때문에 잘못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사히 이 공연을 마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맨 앞에 보통 무사 여신들이거나 이렇게 신들을 불러내요. 소환해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일리아스 같은 경우도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하게 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첫 줄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무사 여신의 어떤 부름을 받았다는 건 무사 여신이 시였다는 거죠. 갑자기 시적 영감에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도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작동이 되나 좀 봅시다.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본토고 이쪽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륙으로도 쭉 뻗어져 나와서 여기 보면 이렇게 좁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좁은 땅. 그래서 이렇게 마치 요걸 통해서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따로 반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한반도도 뭐 그렇게 불리는 것처럼 넓게 보니까 이것도 다 반도일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것만 이게 반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와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지명 아테네, 그다음에 스파르타 이게 각각 이렇게 본토, 반도 이렇게 각각 있고 이 양대 강국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넓게 보면 이 바다는 전체가 이제 지중해라는 바다죠. 근데 이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리스고 요 옆으로 가면 이탈리아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나오고 스페인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반대편 아래쪽으로 가면 이 아프리카 쪽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왜 그 일본이랑 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동해냐 일본해냐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우리 앞바다를 동해라고 부르는 거고 일본 쪽에서는 자기네들 앞바다를 일본해라고 부르는데 어느 명칭이 옳으냐가 갖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인들은 자기네들 앞바다 특히 이 부분을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에게. 이것도 이제 신화가 있어요. 테세우스랑 관련된 신화가 있는데 그 나중에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에게해를 끼고 이 맞은편이 터키입니다. 오늘날 터키. 옛날에 페르시아 전쟁 아시죠? 이 터키이고 이 에게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사실은 이제 에게해일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리스가 워낙 세니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신화적으로 이게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터키 쪽에서 에게해 연안 요 해안지대, 요 지대를 전체적으로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내륙까지 포함해서 소아시아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연안 도시들 상당 부분의 도시들을 이오니아라고 묶어서 이오니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부르냐면 이온의 후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온이란 신화적 영웅의 후손들인데, 그러니까 그 후손들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그리스인들의 식민 도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레스보스 섬에 있는 이런 좀 미틀레네나 여기 이제 뭐 키오스 섬에 있는 키오스나 사모스 섬에 있는 사모스나 이런 곳들, 그리고 여기는 뭐 여기 이런 후지에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요 지역을 이렇게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 섬들까지 포함해서 그걸 이오니아라고 부릅니다. 이오니아 지역. 그래서 이오니아 방언은 바로 그 이오니아 족이 쓰는 언어인데, 그러니까 사투리죠. 이오니아 족은 여기도 많이 있고 이쪽에 아테네도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또 떨어져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방언이었는데 여기 이오니아 방언을 쓰고 여기는 아테네 방언을 씁니다. 아티카 방언을 쓰죠.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 중에 이제 이 헤시오도스는 여기 보이오티아라고 아까 보이오티아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오티아는 뭐 도시 이름이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아울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만큼의 지역을 묶어서. 여기가 어딘지는 앞에 지도를 다시 보시면 요쯤 여기 보이오티라고 써 있죠. 요 지역, 아테네보다 좀 윗지역,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오티아 출신이고 테스피아이 지역, 좀 더 좁게는 보이오티아의 테스피아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헤시오도스는 이제 우리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될 화가입니다. 모로라는 화가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초현실적인 그런 몽환적인 화법으로 그린 화가입니다. 지금 헤시오도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뮤지 여신이 헤시오도스에게 접한 거죠. 그러니까 시적 영감이 막 샘솟는 그 장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색깔로 날개, 뮤지 여신의 날개가 뭐 멋있게 걷혀 있고 젊은 어린 시인이 뮤지의 어떤 은총을 받고 있는 모습을 잘 그려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그 부분을 좀 더 보여주려고 한 건데요. 보이오티아 지역, 메가라 지역이고, 여기 아티카 지역이고, 여기 코린토스의 영역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은 해석해 볼 필요 없고, 나중에 다시 또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헬리콘산이 어디 있는지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뭐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그 테스피아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제 현대 지도긴 한데. 자, 그래서 이보다 한번 넘어오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세상의 시작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탄생의 맨 앞부분이죠. 그 얘기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